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필립 정치 컨설팅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양측은 민생 문제 해결을 의제로 삼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법 수용 등을 제안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표님, 오늘 2차 실무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아직 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의제의 숫자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의제의 숫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 논의할 것이냐. 왜냐하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실은 대통령실에겐 살짝 좀 불리할 수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 의제, 정말 중요한 의제를 한 3-4개 정도만 꼽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어떠한 합의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여러 의제를 놓고 최대한 많이 다다익선으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어떤 의제를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몇 개의 의제를 갖고 할 것이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 대표. 사실 1차 회동 이후에도 뭐 이런저런 의제들이 논의됐다, 알려진 것들이 많고 실제 얘기가 됐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또 얘기가 오갔는데 좀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영수회담 준비하는 걸 보면요. 무슨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또 난이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실무 협의를 하고 나서 실무 협의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언론과 어떤 당 내외에서 좀 입담석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신경전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 이미 민주당에서는 3+1,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구태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거부권을 좀 자제해 주시라. 그리고 이제 13조 규모의 추경을 이제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1인당 25만 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4개 정도 들으시고 나서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대통령실에서 수긍을 하고 불러서 답변을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들으시고 대통령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고 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회담으로 넘기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미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의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잦은 만남도 좋지만 조금 멀더라도 좀 정리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야 또 다음 만남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정치 현안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 좀 만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제 시작 전부터 이런저런 의제들이 알려지고 그래서 좀 이게 민주당이 여론전을 펴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반응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신문들을 보면 민주당이 이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제안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색이 여실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이 국정 사과를 꺼낸 데 대해서 용산이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고요.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의제를 놓고 갈등하기보다는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윤주진 대표. 자, 의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지금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개 이렇게 의제를 던져놓을수록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제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영수회담이 있기 전부터 국정기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마치 민주당의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사과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 영수회담의 의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정말 영수회담을 하는 도중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국정기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좋고 앞으로 야당과의 이 협치면에서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해서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생산적인 회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기 전부터 이렇게 대통령실을 뭐랄까요? 약간 좀 포위하고 압박하고 이미 기세에서 누른 다음에 회담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접근을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회담도 하기 전부터 벌써 상대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들어가는 회담은 잘못됐다. 이러한 여론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성필 대표.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는 헌법상 고유 권한인데 이거 뭐 자제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이 그 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정성이 의심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것을 마치 다 그대로 받아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고민해서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또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민주당도 그것을 던질 때 100%다 대통령께서 받아주시겠지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대하지 않겠죠, 네. 분명히.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여론에 네. 이런 의제들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 이렇게 흘리니까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이제, 내에서도 이제 강성과 이제 조금 비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성 어떤 지지층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종합특검까지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한동훈 특검도 해야 된다. 뭐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뭐 대통령실에서 뭐 위법 사항이 없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또 민주당 당 내에서 어떻게 첫 만남에 배부르겠냐. 우리가 단계별로 나갑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기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내부에 여러 네. 기류가 있으니까 또 네. 다 두루 네. 좀 살펴야 되는 그렇죠.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막상 만나시면 그 상황에 맞게 또 완급을 조절하는 어떤 정치적 내공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한도 내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깊이 해결을 하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빨리 만나서 두 분께서 대화하는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빨리 만나야 될 텐데 일단 원래 이번 주에 이제 만나자고 했던 거잖아요. 제안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근데 이제 일단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회담판 자체가 좀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던데. 물론 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회담이 무산이 되면 사실은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을 깼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없지는 않거든요. 예. 이 거부권 같은 것은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해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의회의 법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왜 거부권을 우리가 헌법상 보장하는지 그 정신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고유의 권한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실무회담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예. 아마 이번 주말 사이로 조금 더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서 회담 의제를 정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그런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일단 만나는 모습이 이제 TV를 통해 방송이 되면 예.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떤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상당히 좋은 신호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이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매우 피로도가 높은 상황인데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일단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을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만약에 판이 깨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판이 깨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과가 없이 그냥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거 다 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준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뭐 잃을 게 없다. 대통령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관측도 있던데. 사실 뭐가 그 맞는 걸까요? 노골적인 표현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일단 두 분께서 만나시면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야당에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께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영수회담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얻어낸 성취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께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좋고 야당으로서도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서 줬고 그야말로 이게 윈윈이거든요. 이걸 서로가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만약에 예. 이거 판이 깨져버린다.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지지율에서 더 붕괴가 돼버린다고 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깨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다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도 8번이나 만나자고 했고 기꺼이 만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로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판이 깨질 거라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고민 지점, 이재명 대표의 고민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당내 이제 강경파들의 목소리 그것도 좀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때 구호도 좀 세게 했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이제 그 무슨 이제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뭐 다른 특검법까지 다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좀 어차피 야당이 공격하는데 좀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보수 매체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나중에 혹시나 뭐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통과되거나 한다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별건의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 최상병 특검이 본의 아니게 자칫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어서 국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이 우려가 있거든요. 예. 저는 물론 이 특검법을 받음으로써 어떤 여론의 그 돌파구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정도 톤은 어떨까든 제안을 하는 것이 예. 이 최상병 문제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본인의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검찰의 수사 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엄정한 중립을 당부하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챙기겠다. 예. 그런 식의 대국민 약속 정도만 나가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그러한 의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는 평가를 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현실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절대 불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야당 내 여러 가지 기류까지 감안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절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밀려서 받잖아요. 떠밀려서 받으면 더 큰 걸 내놓아야 돼요. 지금의 대국민 사과라든지 아니면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 전에 선거 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선거의 참패, 지금 이번 선거의 어떤 결과를 두고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말하지 말자. 윤석열 정권의 참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밀려서 받으면 더 큰 것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 빨리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앞서 거부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부권은 일반 법률도 물론 거부권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도 진행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게 드러나고 있고 추가적인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야권의 어떤 전체적인 동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대통령께서 거부하신다 그러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그나마 일부 뭐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의제가 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급 규모라든가 어떤 방식, 대상 등을 두고 입장차가 분명하거든요. 예.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25만 원 지급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에서 수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이 역시 오롯이 민주당이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어떠한 정책적 실험 차원에서 좋다. 민주당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내가 한번 시행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전 국민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하위 몇 %까지만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안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대기업 뭐 재벌 회장님까지 25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민주당도 조금의 의제 조율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해서는 어제도 저희가 개혁신당이 반대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미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정쟁이다.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된 포퓰리즘의 끝은 국가 소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이런 소수 야당들의 입장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뭐 다른 쟁점들은 너무 좀 이렇게 절충안을 당장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좀 관철시키자 이런 기류도 있다면서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정부 지출이 2%인데 물가 상승률이 3%예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 정부가 지출해서 좀 물가를 살려야 되는 거죠. 내수를 살려야 되는 것이 기본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희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민생 토론회를 26회 정도 하시면서 최소한 적게 잡아도 45조 이상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13조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큰 액수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과거 코로나 때도 지급을 제가 지자체에서 한번 담당해봤는데요. 예. 보면 이 선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갈등 상황도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줘서 지급하는 것도 사실 빠른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좋은 방법인데 어떤 대통령실과 어떤 정부와 의견이 안 맞다고 하면 액수 조정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할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거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장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사람도 없고 전당대회 전에 총선 패배에 따른 당 쇄신부터 해야 된다. 비대위를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이 총선 패인을 분석하고 쇄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수도권 민심과 당의 어떤 인식이 좀 달랐다. 예. 여러 가지 쓴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서 반대로만 했었는데 당선됐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의 수도권, 특히 중도층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와 정책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예. 어쨌든 쓴소리를 듣고 다음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됐을 때 반영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그냥 토론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참석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좀 제도화해야 된다. 또 당 내부에서의 올바른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룰을 바꿔야 된다. 이러한 예. 지적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꼭 다음 원내대표 그리고 또 다음 당대표가 이런 부분을 좀 꼭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물론 지금 같이 이제 선거에서 패한 직후 이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당원들이 느끼기에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은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고집불통의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는 어떤 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소리는 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할 수 있는 인물이 지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 이후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벌써 전당대회 룰부터 당원 100%냐 아니면 여론조사 50을 섞느냐 30을 섞느냐 이런 논의 자체가 국민들과 당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어떤 기득권들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내부자들 그리고 특히나 낙선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인물로 좀 첫 번째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지도부를 누가 맡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철규, 이른바 나이 연대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나경원 당선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꼭 당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결심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예, 윤주진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당선인은 물론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까지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이제 손사래를 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 패배에 따른 여권의 어떤 역학 구도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제 수도권 당대표 그리고 강원 하지만 친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친유를 완전히 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계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지금 친윤에 인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총선 참패의 원인이 어쨌든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예. 근데 그렇다면 원내대표까지 그렇다면 일종의 비윤으로 가게 되면 너무 당과 용산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집권 여당이 정부와 협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 시민들도 과연 이 원내대표의 찐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하시게 되면 이 원내 지도부와 또 당 지도부 간의 어떤 분리 이러한 것도 걱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른바 친윤은 최소한 좀 자리를 예. 나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 연대도 어떻게 보면 절충안 비슷하게 나온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나이 연대에 대해서 나경원 당선인도 그렇고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손사래를 쳤거든요. 전혀 예. 사실 무근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프레임이 저는 이철규 의원에게도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서 비윤 인사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전략적인 행보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아.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나이 연대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본인이 당대표에 나오고 싶어하는 다른 일각에서 예. 만든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그러한 보시는군요. 예상도 해봅니다. 사실 22대 국회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당내 이탈표가 나가지 않도록 좀 단속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그 어깨가 무거운 상황인데 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 연대설에 대해서 당사자를 부인한 상황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은요. 이름까지 바꿔야 될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에 참패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저는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대통령과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고 수도권의 민심을 예민하게 청취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전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 친윤계 어떻게 가장 맏형 아닙니까? 또 이분 강성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비서실장인데 만약에 원내대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대통령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예.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도권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 대통령과 척질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분들이 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변화의 시작을 이뤄낼 수가 있지 예. 이철규 의원까지 가세한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대표만 수도권 출신 중진이 맡거나 하면은 이제 저 용산과 이제 당 사이에 껴서 좀 역할을 하기 힘들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 집단 지도 체제 얘기도 나오던데 예. 임 대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근데 집단 지도 체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른바 뭐 1등부터 5등까지 쭉 최고위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대표까지. 근데 이게 과거에 2016년도 당시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 때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은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 최고위원 쭉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데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이 국민들에게 보이기가 민망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은 또 그러한 새로운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러한 룰 변경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원내대표는 사실은 협상하는 자리입니다. 협상하는 자리가 되려면 사실은 용산의 뜻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용산에 가서 야당이 이런 걸 원하는데 이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설득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용산 대통령실과 공감대가 없는 분이 돼버리면 예. 그러한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것 그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선거 패배에 따른 어떤 수습책으로서 무조건 친윤을 다 배제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 협치를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랑 완전히 갈라서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만약에 친윤 원내대표인데 그러한 양보와 협치를 하게 됐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가 여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여전히 언론의 관심사인 것도 맞습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전화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연임,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 출마에 대해 찬성한다가 42.8%, 반대 51.9%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층만 보면요, 찬성이 74.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보수층에서도 과반을 넘었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외하면 어떨까?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한 전 위원장을 빼고 해봤는데 여기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앞섰고요. 자,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당대표 적합도, 대통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어땠을까? 그 답변은 나경원 당선인이 가장 앞선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윤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한동훈 전 위원장만 안 나오면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가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나경원 당선인이 과거에 원내대표 시절 때 상당히 그 패스트트랙 투쟁이라고 했었죠.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됐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이제 당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전 대표와 붙었을 때도 당시에는 당원층에서는 나 대표가 많이 앞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경원 당선인이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전당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도 한동훈이 필요하다는 그 어떤 이렇게 보수 지지층,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압도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래도 나오는 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 선전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통령과의 어떤 식사 문제라든지 약간의 갈등을 이미 노출해 버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이랑 잘 지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잘 못 지내기도 어려운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2년 내내 또 이 피로도가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더 쉬었다가 뭐 재보궐선거라든지 그런 좀 더 선거에 나와서 본인의 정치력을 다시 입증하는 것이 앞으로 대권 과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근데 한 전 위원장 본인도 좀 쉬면서 내공을 쌓고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방금 이 여론조사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과 거리가 있으신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최근 들어서 등판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패전한 사령관이기 때문에 정치 문법상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한 갈등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 방증이 무엇이냐면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한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과 식사한 것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사퇴하려고 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공개를 했을까요?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운한 마음을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 중인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났어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과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넣는 거예요. 보수 정치에서 배신자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일련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궐선거가 됐든 무엇이 됐든 본인이 등판할 기회가 없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도 강성 친명, 박찬대 의원 한 명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출마하시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은
하신 분은 이제 박찬대 의원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분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불출마를 뭐 자천타천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저는 한 명 정도는 출마를 하셔가지고 경선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그 원내대표 선거, 우리가 소위 반장 선거라고 하잖아요. 이건 두 가지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 예. 친명인 거죠. 친명의 선명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의외의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친명이기 때문에 사실 선명성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설사 이번에 박창대 의원을 꺾을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외의 결과와 그리고 차기 또 원내대표를 도전하는 차원에서 저는 준비하고 있고 예. 고민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 그런데 이제 당 대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경쟁한다고 나오는 것조차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인가. 네. 그 정도로 1인 독주 체제가 강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서 본인의 친명 체제를 고착화시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경쟁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민주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나와서 다시 경쟁 구도가 된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을 했다가 혹시라도 정말로 되는 이변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당의 분열 또 만약에 낙선을 하더라도 그 친명 체제에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또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자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러한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거 총선에서 이겼다고 너무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또 당 대표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대표 연임론도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민주당 내 5선 이상 중진들 일찌감치 국회의장 후보로 방향을 틀면서 국회의장 후보들끼리도 친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법사위나 운영의 문제 가지고 티켓 투여하면서 이게 도저히 접점이 안 찾아진다. 그러면은 그냥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선출해야죠. 이채 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를 올려야 되는 거죠. 면전에서 어떻게 치부를 드러냅니까? 이런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하다. 합의가 안 되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역시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갖고 다수당의 어떤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내려야죠, 사실. 예, 이건 뭐 강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추미애 당선인이라고 해야겠죠, 아직. 예, 이채 양명주는 그 선거 기간에 이재명 대표도 많이 썼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나머지 양명주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런 의혹들 이것까지 다 지금 의제로 올리자는 거고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겠다면서 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조정식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지금 민주당이 다 하겠다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것도 이제 다수결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은 뭐 쟁점 법안 이런 거 이제 다수의 힘으로 하겠다는 건데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얘기 나오는 것도 좀 보기 드문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사실 누가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까운가, 누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가 사실 국회의장이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다른 어떤 당직과 국회직의 어떤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돼버리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그 추미애 전 의원, 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다 가까우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어떤 집단에서 다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하나씩 맡아서 얘기하는 수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국회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존경을 할 수 있고 또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과거 21대 어떤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모든 것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노골적이지 않고 다른 어떤 정당도 배려하면서 이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적인 노련함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사실 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회의장 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노련한 분들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는 예. 정말 그 21대 국회보다 더 심한 극한 대치로 가지 않을까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데 국회의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국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짠다든지 예. 어떤 안건, 본회의의 안건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의장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우리 법이 2002년도 3월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예.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도록 바꿨어요. 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는 순간은 무소속,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는 막 선거 열기가 막 화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경파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속에는 국회의장마저도 너무 강성으로 가게 됐을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예. 야권 독주라고 하는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품과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결국은 표심이 몰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22대 국회의원 상으로 마무리하셨네요. 예, 자, 오늘 여의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진, 강성필 정치 컨설턴트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